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에서는요, 국경장벽 건설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있어 셧다운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2018년도를 불과 7거래일가량 남겨둔 상황 속에서 내년도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증시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들 속속들이 파헤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현재 FOMC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반대 의견들이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국제 유가와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50달러가 붕괴된 WTI가 어제장에서는 7%가량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경기 둔화와 함께 상관성이 있어서 우리 시장 참가자들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잠시 후에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두가요, 2018년도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를 핫하게 했던 유행어들을 꼽아봤다고 합니다. 10가지로 추렸다고 하는데요. 7위에는 SKR이라고 생소한 단어들도 있습니다. 재미난 유행어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화웨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대내적인 압박에 놓여있는 화웨이가 위기의 국면에 놓여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판매량이 2억 원대를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심지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제품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화웨이 기업에 대한 전망을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가 계속적으로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투자금 매각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금을 매각하게 되면 오히려 시세에 더욱더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네요. 두 번째 이슈로는요, 첫 번째 이슈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2위 증권거래소에서요, 암호화폐 거래소 출시를 예고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 증권거래소는 어떤 거래소이며 독일은 암호화폐 관련한 전망을 어떻게 점치고 있는지 알아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발작이라고 해야 할까요? 요즘에 미 증시는 금리 인상을 악재로 인식하면서 지수가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 FOMC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고요. 12월 금리 인상이 이거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럴 리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큰 오산이고요. 12월 금리 인상 무조건 하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가 문제인 거죠. 내년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상 이벤트는 계속 진행해 왔고요. 지금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해온 상황이고 올해도 이제 이거 하면 좀 네 번째가 됐는데 이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 70%를 어제 밤까지만 해도 72%였고요. 오늘 70%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 70%, 72%, 2% 가지고도 그 상품이 있어요.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CMA 금융 상품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관련한 FOMC 전에 금리 인상 확률 퍼센트 가지고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자 상품이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제가 수치를 얘기 드린 거고요. 일단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 70% 정도로 금리 인상 거의 확실시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파월이 금리 인상 안 하잖아요. 이번에 그럼 더 욕먹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해서 그러면 연준이 물 끓은 거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상 할 겁니다. 더 금리 인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내년 금리 인상 속도에 관한 문제죠. 이거는 이번 12월에 금리 인상 한다는 거는 3살짜리 애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내년에 과연 3번이냐 2번이냐 1번이냐 이 차이거든요.
매번 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월 미 증시 같은 경우가 1930년 이후 지금 최악의 12월입니다. 최악의 12월이 된다는 건 뭐냐면 1932년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대공황이 있었거든요. 미국 대공황 이후 1931년 이후에 미국 대공황 이후에 지금 12월 미국 증시가 역대 최악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저금리가 끝나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매가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저금리가 끝나가면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굳이 투자 메리트가 없는 거죠. 똑같은 수익률을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수익률을 얻는데 안전자산으로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가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FOMC에서 지금 3회냐 2회냐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많고요. 1회냐 1회는 더 경기가 안 좋았을 경우를 보고 있는데 지금 3회냐 2회냐 이 부분이 지금 내년에 얼마나 인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파월이 이제 파월 푸시로 갑니다. 이걸 파월 푸시라고 하는데 파월 푸시 나와줘야 된다라는 게 시장에서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금리 인상이 부정적인데요. 물론 이 지지율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이 독립성이 생명이라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시장 곳곳에서도 금리 인상에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제일 금리 인상에 반대를 해왔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이라는 게 왜 하는 건지조차도 이제 잘 몰라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일단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왜 하겠습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것 때문에 다시 이 물가가 오르는 것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하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하는데 최근에 물가가 지금 소비자 물가, 코어 물가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오려면 뭘 해야 되냐? 소비가 좋아야 되고, 소비가 좋으려면 뭘 해야 되냐? 고용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고용을 먼저 고용이 먼저 좋아졌고, 그다음 소비가 좋아졌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물가가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금리를 올린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화당 이제 대표적인 지지층이죠. 월가가 대표적인 지지층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만들 때 부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월가 친화적인 걸 넘어서 거의 월가에 거의 다 퍼줬죠, 완전히. 그래서 월가가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금융 헤지펀드들이 정말 엄청난 도덕적 해이를 보이면서 말도 안 되는 상품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결국 2008년에 크게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이 월가에서는 항상 수익을 줘요. 금리 인상은 월가의 수익 창출에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고정금리로 금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면은 월가 같은 경우는 자기들 고정금리로, 이제 자기들 위험금리로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몇 배를 더 가져갈 수 있다.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불리한 요소이기 때문에 월가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 연준이 이제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경기 조절은 의무사항입니다. 이거는 의무예요. 책임자 의무인데.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연일 물가를 압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올라야 금리를 안 올리겠죠. 그러면은 물가를 안 올리려면 물가를 떨어뜨릴 만한 요소 중에 하나가 유가가 있죠. 유가 증상 어마어마하고 사우디 너네 감산하지 마 막 이렇게 하면서 유가를 압박하니까 유가를 밀리게 만들면 물가가 안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파월 의장한테 야 그냥 무조건 금리 올리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 물가가 안 오르는데 너네 금리 왜 올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생각한 바는 그렇게 좀 생각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유가는 또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밖에 이제, 근데 옛날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위주로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월가에서 이걸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채권왕으로 유명한 제프리 굿나드 더블캐피탈라인 CEO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당장 금리를 올려야 되는지 반드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스탠리 드래켄밀러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이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파월 풋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월 푸시라는 게 뭐냐면 PUT, 푸시예요, 푸. 파월 푸시라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이제 금리를 사실상 더 안 올리고 약간 비둘기파적인 코멘트가 나와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동조해서 다시 올라와주는. 이걸 보고 이제 푸시, 미 연준 의장 이름을 따서 그 뒤에 푸시라고 붙여서 그 파월 푸시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고요. 그 전에는 뭐 당연히 버냉키 풋,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연준 의장 이름을 따가지고요. 연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사건을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스테인 드레키 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파월 푸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이제 여기서 과도한 정책 변경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또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파월 의장이 한 방에 틀어버리는 거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근데 파월 의장이 좀 안타까운 게, 이분이 참 안타까운 게 그 경제학 박사 출신이 아니시라서 공격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공격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일관성 있고 상당히 좋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워낙 흔드는 사람들이 많네요. 주변에 많은 것 같아서 참 쉽지 않은 미 연준 의장의 역할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 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의 하락이 정말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대규모 급락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 급락이면 글로벌과 경기 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간밤에 유가가 7.3% 급락을 했습니다. 7.3% 급락하면서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는 16개월 만에 최저치고요. 고점 대비해서 무려 40%나 급락한 상황입니다. 지금 유가가 요 정도 50달러 깨지고 40달러 초반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간다면 사실 정말 이제는 새우를 둘째 치고요. 일단 바다에서 나오는 사우디 산유하는 산유량부터도 BP가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과도한 하락이라고 해도 한 번에 그 과도함을 풀지는 못해요. 그래서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좀 얘기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공급 과잉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든다. 생산이 너무 많은 거죠. 생산이 너무 많습니다. 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12월에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이 처음으로 하루 800만 배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보고서가 어제 나왔어요. 하필 이때 딱 맞춰가지고 나왔습니다. 셰일오일이 800만 배럴인 거고요. 미국 그 텍사스 밑에 있는 이제 그 플로리다반에 있는 그 유전지대가 있어요. 거긴 또 따로 있어요. 거기 한 400만, 300만 배럴 정도 나와요. 거기도. 그러면 합치면 1,100만, 200만 그냥 넘어가죠. 전 세계 1위입니다,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오일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오클라호마 쿠신 지역에 지난 11일부터 14일 오일제가 100만 배럴 이상 늘었습니다. 100만 배럴 이상 늘었. 쿠신이 뭐냐면 셰일에서 뽑잖아요. 뽑으면 바로 뽑은 다음에 어딘가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먼저 보관을 해놓고 다음에 이제 원유나 이런데 이제 비축하는 기지에다가 이제 보관을 할 텐데, 잠깐 이 보관한 그 곳을 이제 쿠싱이라고 해요. 쿠싱 지역 재고가 100만 배럴 이뤘고요. 러시아 역시 지금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이번 달에 기록할 예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펙이 생각하는 하루 130만 배럴 수요 증가, 일단 수요는 130만 배럴 증가할 것이다라고 오펙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현재 지금 지수 하락과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될 때고 사실상 증가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런 공급량 감소가 둘째치고 지금 수요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공급 감소로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오펙과 비오펙이 공급 감소를 서로 약속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어제 깔렸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 그러면서 지금 어디라고 얘기는 제가 확실히 지금 저도 조사 중이라 얘기는 못 하겠는데, 몇 군데서 지금 엄청나게 투기적으로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투기성 매도들이 또 많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또 유가락을 좀 상당히 좀 많이 원하고 있죠. 유가락을 좀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어떤 이익이냐면
유가 하락을 시켜야 물가가 하락이 되고, 물가가 하락이 돼야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시키고 금리 인상을 막을 수 있겠죠. 나중에는 이번 달에 못 막는다 하더라도. 그래야 월가 수익이 증가하고, 월가 수익이 증가해야 공화당이 기부금 많이 내겠죠. 정치 후원금 많이 내겠죠. 그럼 공화당이 선거할 때 편하겠죠. 이 커넥션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언제나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이 유가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40달러대로 주저앉게 되는 걸까요? 일단 40달러 중반은 미 셰일오일 단가에 문제가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셰일오일 생산 단가 역시도 사실 이 생산 단가가 이렇게 갔는데도 셰일오일이 줄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천연가스가 급등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 천연가스하고 뭔 상관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연가스 캐다가 오일이 나오는 거고 오일 캐다가 천연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급등하게 되면서 셰일오일 단가가 안 맞아도 천연가스 팔면은 돈이 났기 때문에 지금 계속 팠어요. 계속 팠는데 미 천연가스가 지금 현재 고점 맞고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대폭락 중인데 어제 간밤에 이제 잠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현재 셰일오일 단가가 약간 다시 올라가야지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셰일오일 단가가 올라간다고 치면 현재 단가는 적자 단가예요. 그러니까 적자 단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마디로 현재 수준은 시치공수 유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뚫어놓은 곳 그럼 당장 뭐 생산 안 하겠네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 뚫어낸 돈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뚫어낸 돈 파야 됩니다. 이 파는 데 한 3개월 걸려요. 지금, 어제 당장 뚫어놨어요. 어제 당장 뚫어서 뽑고 있어요. 그냥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2, 3개월 정도 보는 게 맞겠죠? 그쵸? 2, 3개월 뒤면, 시추공수가 급격하게 줄겠죠, 또. 그렇게 된다는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미 뚫어놓은 곳을 왜 파야 되냐? 가만히 놔두면은 누가 감시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설비 계속 점검해야 되고 돈 들잖아. 뚫어놓은 곳을 일단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뽑아 올리겠는데 신규로는 더 못 뚫을 걸로 보고 있고 물론 간밤에 이제 최근에 반등했습니다만 추세 고점으로 꺾은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경우 이제 그래서 50달러를 좀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 포지션이라는 거고 현재 투기적 포지션들이 계속 매도를 치고 있기 때문에 동투기 전 세력이 가장 어렵다라는 말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 오일 보시는 분들은 동투기 전 세력이 가장 어렵다. 항상 어두워요. 동투기 전에는. 그래서 중기 포지션은 저는 매수고요. 계속 똑같습니다. 단기 포지션은 계속 매도 대응하셔야 됩니다. 단기적 해외 선물은 무조건 매도하셔야 돼요. 매도 플레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매도 플레이 뒤에 이제 얘기 드리겠죠. 베이커 시주 시총수 감소를 일단 확인한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매수 플레이로 그때 바꾸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도, 중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하는 매수를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공급량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크루드 오일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크루드 오일 차트를 볼게요. 저희 하우스가 거의 기가 막히게 요즘에 크루드 오일 마치고 있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보시면은 지금 기존에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지금 돌파를 못하고 밀렸죠. 밀리는데 어디 돌파를 못했냐면 53.40을 돌파를 못했어요. 지금 글로벌 슈퍼스타 시간에 계속했던 이제 김은수 연구원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하우스입니다. 같은 하우스인데 53.40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던 거 뭐냐. 요 위에 안착을 해야 투자 반전 상승이 나온다는 건데 여기 안착 못하면 절대로 상승이 보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들이 있는데도 주구장창 상승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거 차트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단 50.40을 안착을 못했죠. 안착 못하니까 계속 밀립니다. 계속 밀리면서 50.20까지도 지지 못하고 밀리면 뭡니까? 당연히 매도죠. 이러면. 매도인데 여기서 반등 잠깐 나왔어요. 언제죠? 12월 17일 날 반등 나왔습니다. 반등 나와도 어디가 최고입니까? 51.87이 최고죠. 87. 52.20은 못 넘죠. 오늘 매도입니다. 매도 쭉.
저희가 그다음 목표가 제시한 게 49.50이었습니다. 49.50인데 49.26까지 밀렸죠. 물론 최저가까지 다 저희가 딱 맞출 수는 없죠. 그럼 그걸 원하시면 입장이 쉽게 기도드려야 돼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거의 맞춘 거니까. 이렇게 딱 이제 수익 냈었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잠깐 올라왔는데, 옷이 일단 49.50을 안착해놓고 50에서 놀 때 우리가 매수, 그나마 단기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현재 49.50은 커녕 지금 40.50에서 맞고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맞고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쭉 밀린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목표가로 따졌던 게 47.10입니다. 47.10인데, 47.10은 이미, 당연히 47.10은 터치했고, 46.11까지 밀렸습니다. 1까지 밀렸는데요. 일단 현재, 일단 기술적 반등은 당연히 나올 겁니다. 나올 거지만, 기본적으로 47.10을 오늘 못 넘으면은, 상승 매수 근처도 가시면 안 되고요. 그냥, 크게 교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리고, 40.2억을 넘어섰을 때나 좀, 그러면 아주 짧게, 정말 숫자 짧게 갖고, 매수를 덤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되는 거고요. 내가 추세적으로 매수를 보고 싶다 그러면, 53.40 위에 올라서야 된다고. 아니면 52.20이라도. 최소한 중간 추세 반전이라도 보여주려면, 49.50이라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넘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패턴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천연가스를 한번 볼게요. 천연가스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한번 보겠는데, 자, 천연가스가 지금 저희가 4.400 라인에서 거의 잡았거든요. 저희가 천연가스 매도를 4.400 라인 잡았는데,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습니다. 일단 대폭락을 했는데요. 대폭락하고, 이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에요. 기술적 반등이니까 여기서 천연가스가 다시 4.400년 이상 가겠다. 어떻게 갑니까 이거를. 이거 올라간 것도 이거 단기적으로 천연가스 재고가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천연가스 재고가 표한 때 유심히 지켜보세요. 천연가스 재고가 표하면은 천연가스 재고량이 예상보다 지금 적어요. 예상보다 지금 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다시 지금 재고 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미국이 추울 줄 알았더니 미국은 그렇게 안 춥다고 합니다, 현재. 예상보다는 더 춥다고 해요. 그럼 천연가스를 많이 쓸 이유가 많이 없을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 오면은 난방합니까? 돈 오면 난방 안 하잖아요. 그러면 천연가스 어차피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어차피. 봄 되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봄 되면 천연가스 떨어질 건데. 그러면 이제 천연가스가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3.50이죠. 3.558이면, 3.558이 너무 강력한 지지라인이 나온 거죠. 이 3.558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가야 이 갭을 한 방에 빡 뚫으면서 더 쉽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 뚫으면 쉽게 못 밀린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왔다 갔다 기술적 반등이고, 일단 3.91까지는 반등에서 터치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강력하게 계속 매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3.733을 일단 돌파한 상황에서 여기 안착한다. 그럼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고, 여기서도 매도를 쳐도 충분히 가능하다. 천연가스는 현재 중장기적으로 계속 현재 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로는 하지 마세요. 호가가 되게 얇아요. 호가가 되게 얇아서 일반 개인 투자자 프로 트레이더 아니면 적응 못 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해외 선물로 얼마나 하지 마시고 중장기 ETN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립니다. 자, 팔라듐. 제가 진짜 이 팔라듐은요, 제가 신세계 때부터요, 2017년 신세계 때부터 주구장창 매수만 얘기했어요. 팔라듐이 휘발유, 하이브리드, 가솔린 차에 촉매제로 쓰인다. 내연가스 저감장치로 쓰인다, 팔라듐. 무조건 전기차에서도 분명히 쓰일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부족하다. 무조건 올라갈 거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지금 3년째 올라가고 있거든요. 3년째 오르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팔라듐이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투자 못 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인지를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거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다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수익 못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라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 팔라듐 광산에서 채굴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 날라갔어요, 지금. 더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제는. 이게 당연하게 오르는 거예요. 금값고 추월합니다, 이제. 금값고 추월할 거고요. 팔라듐은 계속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점점 부족해져요. 점점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팔라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174 라인에서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매수를 보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이미 지금 또 올랐어요, 그 사이에. 또 올라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냥 아무 때나 매수 들어가도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됩니다. 그냥 아무 때나 매수 들어가세요. 팔라듐은. 중장기로 보세요. ETF로. 새 선물로는 호가가 이것도 얕습니다. 해외 선물 호가가 얕습니다. 이게 최저점에서 최고점 사이에 지금 5일 밀린 거 가지고 우리 지금 우와 이러죠. 팔라듐 최저점 최고점 3,000틱이 넘습니다. 지금 올라간 것만. 3,000틱이 넘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 여러 개로 좀 시각을 많이 넓히셔서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종목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오늘의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요,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연결을 해볼 텐데요. 현재 전화 연결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전일장 마감 시황부터 알아볼까요? 일단은 그 지지율 인하 기대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큰 움직임보다는 어쨌든 변동성을 좀 키워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뚜렷하게 시장 자체에 이렇게 추세가 있는 그런 시장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누차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중증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종목별로에 대한 개별적인, 모멘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해나 아니면은, 지금, 신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상업판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추세 자체는 그렇게 없습니다. 계속 2,600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쪽으로 이제 등락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변동성만 키울 뿐이지 뚜렷하게 추세가 없다 보니까 트레이딩 전략이 지속적으로 좀 유효한 그런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상해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한 0.82% 그리고 선전은 0.81% 이 정도씩 이제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 뚜렷하게 특이한 업종도 없다. 그래서 중증시에 대해서 저도 계속 차이나 이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에 큰 기대를 걸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철저하게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개별적인 종목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바이두가요, 유행어들을 꼽아봤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도 이제 연말에 되면은 대학교 교수님들인가요? 올해 사자성어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뽑고, 그 다음에
올해의 뭐 TV 예능이나 아니면은 뭐 연예 이런 프로그램에서 뭐 화제 이슈 뭐 이런 하면서 뭐 그 한 10개 정도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중국도 어쨌든 바이두가 이제 최대 검색 포털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이제 검색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데이터화 했는데, 일단은 바이두 기준으로 그 올해 검색어 1위는 월드컵이 차지를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본선에 일단은 진출에는 실패를 했지만, 뭐 월드컵 관람을 위해 러시아에 입국한 축구팬들 중에서 중국 팬이 이제 가장 많았다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완다랑 비보 그리고 하이센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올해 이제 월드컵 광고 마케팅에만 모두 한 900억 원 정도를 쏟으면서 월드컵 광고 시장을 좀 주도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뭐 실시간 검색어 1위, 그러니까 그 많이 검색한 부분들로만 볼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기업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2002년 월드컵 할 때 월드컵 마케팅이 이제 상당히 좀 많았고, 그리고 매년은 아니지만 단연마다 이제 월드컵이 나올 때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벤트들,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펼치는데, 중국도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의 일환이었고, 기업들 쪽에서 이쪽에 상당히 좀 포커싱을 많이 했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이 부분들이 뭐 글로벌리하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어쨌든 중국 내에서도 가장 뭐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순위를 좀 보니까요. 1위에는 또 월드컵이 올라와 있나요? 일단은 뭐 1위는 월드컵이고 2위는 이제 뭐 무역 갈등, 그다음에 3위가 태풍 망굿, 그리고 이제 뭐 애플 발표, 뭐 연희 공약, 그다음에 창조 101. 창조 101 같은 경우에는 프로더스 101, 우리나라의 뭐 중국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SRT,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엄청 좋다, 뭐 또는 쩐다, 뭐 이러한 이제 신조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올라온 거고요. 그다음에 리옹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무역지의 뭐 시조와 같은 그 분, 그래서 아마 요 분이 별세를 했을 때 되게 많은 그 중화권 스타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되게 그러니까 뭐 중화권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에서 이것도 이제 뭐 상당히 좀 많이 검색어에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10위가 e스포츠인데요. 요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조금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e스포츠 시장이 확실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이 그 큰 시장 중에 역시나 이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 산업적인 부분들도 좀 투자의 아이디어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요, 점점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볼까요? 일단은 그 화웨이 쪽이 보안 이슈로 일단은 그 많은 국가들 중에서 이제 거부하는 국가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제 ZT 쪽이 그 존폐 위기로 몰고 왔던 그 방식 그대로 이제 화웨이 쪽으로 칼날을 겨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5G 설비 사용을 금지한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쪽이 이제 화웨이 쪽에서 이제 좀 등을 돌렸고, 최근에 이제 체코도 보안 관련된 부분들 이쪽이 그 통신 장비로 뭐 문제, 그러니까 보안 문제로 이쪽에서도 이제 좀 그 문제를 삼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일단은 그 글로벌 영향력을 작용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14억 중국, 14억 15억 뭐 이런 이제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미국의 주도가 화웨이를 흔들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상대적으로는 중국 시장 내수가 워낙 탄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 통신장비 5G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미 설비 투자를 많이 한 곳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갑자기 뒤엎어서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랑 싸워가지고 이렇게 승산이 있기는 쉽지는 않은데 자체적으로 내수 쪽에 분명히 탄탄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화웨이 공격이 그렇게 강하게 먹히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화웨이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웨이 쪽에 이렇게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판매량이 2억대 돌파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 쪽 신제품 노바4 같은 경우에도 25일 날 2억대에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화웨이가 실질적으로 5G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만들어내고 있고 판매량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판매량이 지금 애플 2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에 그쳤는데 화웨이는 판매량이 41%가 이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화웨이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화웨이에 대한 행보는 상당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을 노려보라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장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대형주 쪽으로 일부 좀 포션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은행 업종 하나 이제 잡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초상은행입니다. 이제 4대 국유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0월 19일 날 자산관리 업무 규제 완화에 대한 이유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좀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민간기업형 채권 융자 지원 이런 부분들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이제 수혜가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수혜가 당장 나오진 않더라도 어쨌든 연말 때 은행 전화 정도는 좀 들고 있을 만하다 중국도. 그래서 매수가는 31.000 위안, 목표가는 36.000 위안, 손절가는 29.000 위안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초상은행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시세의 동향부터 파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현재 투자 심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 시가총액도 1,200억 달러 위로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오늘장 비트코인은 어제에 이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4%가 넘는 흐름 보여주면서 3,700달러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큰 규모로 나오고 있는데요. 59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리플과 이더리움 역시 상승 중인데요. 이더리움은 오늘장 100달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102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입니다. 어제에 이어서요, 4위에 올라온 이오스가 계속적으로 4위권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2.6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오스 뒤로는 스텔라와 테더가 5위와 6위를 쫓고 있고요. 7위에 비트코인 캐시가 오늘장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5%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시세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프로젝트들이요, 현금화를 서두르고 있다고요? 네,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탔었는데, 일단 이더리움 기준으로 자금을 모집했던 ICO들, 프로젝트들이 좀 현금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 폭락 때문에 최근에 6,000선 깨지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지지라인이 깨진 만큼 폭락세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관점 때문에
ICO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더리움을 통해서 모집을 했었죠. 그래서 이 자금들을 좀 빠르게 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금이 좀 큰 폭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매도를 택함으로써 대안을 찾으려는 모양새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지금 센티멘트 쪽에 따르면 지난 30일 동안에 ICO 프로젝트들이 지금 전자지갑에서 40만 이더리움 가량을 매각을 했고요. 현재 시세 기준으로도 약 416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센티멘트 쪽에서는 암호화폐 매도 주문이나 매도 성격 행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좀 분석하기 때문에 40만 이더리움 모두가 팔렸는지 자체는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지금 중순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이더리움 유출량이 좀 큰 폭으로 늘었다라는 것은 좀 분명한 사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현금화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이 이더리움의 출처는 어딘가요? 일단 암호화폐가 상승할 것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기존에 이더리움을 통해서 사실상 이더리움 통한 ICO의 신규 사업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해당 업체들도 이더리움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사실 이더리움이 최근에 비트코인이 6,000선만 지켜준다면 이더리움도 똑같이 반등을 보일 것이다라고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6,000선 붕괴 이후부터는 집중적으로 해당 ICO 업체들이 암호화폐 보유보다는 현금 보유가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여기면서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각 물량이 나오고 또다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더리움 기존 일반 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이더리움이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가치 추가 하락을 우려를 해서 ICO 업체들 쪽으로 추가적으로 코인을 이전해서 다시 본인들은 그냥 ICO 신규되는 코인들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사실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고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기존 ICO를 실행했던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보유량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우량 이더리움 보유자들은 이런 ICO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계좌들 쪽에서 공격적으로 우리 더 이상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높다. 이건 현금 가치를 추후에 지속적으로 재무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려를 하면서 빠르게 매각 물량을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금 현금화를 통해서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금 자체의 출처는 역시나 그냥 이 ICO 쪽에 투자를 했던 개인들, 이 고객들이 납입한 이더리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좌 보유하다가 현금화에 들어갔다. 안전적인 자산으로 오히려 이더리움보다는 그냥 현금을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더리움을 매각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에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ICO 프로젝트 중에서 자금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 것은 싱귤러 DTV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귤러 DTV 쪽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기술 블록체인이 접목한 프로젝트였는데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 6만 지금 370 이더리움만큼 보유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40만 이더리움 중에서 거의 8분의 1가량을 넘는 수치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유량을 공격적으로 좀 줄여냈고, 그 다음에 탈중화 조직 육성 프로젝트인 아라곤 측에서도 5만 이더리움가량을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양기간만 합치면 벌써 25%가 넘는 이더리움이 매각이 진행이 됐고요. 사실 최근에 ICO가 진행되던 업체들이 대규모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5만 이더리움 정도가량으로 공격적으로 매각 물량들을 쏟아낼 수 있을 만큼의 보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ICO 업체들이 가장 많은 이더리움 보유 세력으로 좀 보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탈중화 거래 플랫폼 파이버 같은 경우에도 또 연달아서 지금 47,290 이더리움으로 좀 그 뒤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 대형 ICO 업체들이 털어낸 물량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매각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매도 외에도 사실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 폭락에 대처하고 있다 좀 이렇게 대응책을 내놓았던 부분인데 사실 일단 자금상으로 보시자면은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폭락세를 타면서 재무구조상에서는 본인들의 자산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자산 규모가 단순히 어딘가의 투자처 혹은 그냥 보유 은행 계좌 안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6,000선에서 거의 3,000선까지 떨어지는 폭이었기 때문에 그냥 보유 자산이 반토막이 나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잘 없죠. 근데 이 해당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나 혹은 비트코인 이런 대형 코인들을 그냥 투자 자산의 성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예 그냥 보유 현금 가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선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대형 폭락세 이후에 정말 자산 가치의 초감소로 때려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기업들이 어떤 보유 자산이 반토막이 나는 경우는 잘 없지만 이런 위험 자산군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보유를 함으로써 사실상 지속적인 하락세를 통해서 자산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일단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매각 외에도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 폭락에 대처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냥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더리움을 기존에 받을 때 당시에는 이더리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들의 현금 가치를 비례하는 ICO 코인을 제공하겠다는 방식의 재무책을 내놨었기 때문에 일단 제공을 해야 되는 ICO 코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비례를 해서 지금 이더리움을 받아냈던 부분이고, 혹은 여기서 만약에 환불이 나오게 된다? 그럼 본인들의 자산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마이너스가 많이 발생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미리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력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자면 이 친구들이 처음에 ICO를 진행할 때 가격 기준으로 3분의 1 토막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하락세가 우려가 되는 만큼 빠르게 한번 또 추가 매도세가 나올 경우에 이더리움도 역시 투매세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코인 이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슈투트가르트는 어떤 거래소인가요? 네, 일단 1860년대에 설립돼서 지금 159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증권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독일에서 2번째, 그리고 유럽에서는 9번째로 큰 거래소입니다. 일단 슈투트가르트 투자자들 간단히 나눠드리면 증권화된 파생상품, 주식, 채권, ETF, 한마디로 그냥 우리나라에서의 그냥 거래소 그냥 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라리스 뱅크는 2015년에 문을 연 독일 핀테크 업체로서 지금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동안 암호화폐 개방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거래소들이 같이 제휴를 통해서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래소가 내년에 또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한다고 밝혔다는데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슈투트가르트가 일단 핀테크사 솔라리스 뱅크와의 제휴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출시를 들어가는데, 일단 지금 양사 합작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2019년 상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솔라리스 뱅크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은행 플랫폼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거래소에서는 일단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을 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형 거래소들 중에서는 거의 최초 수준으로 지금 거래소 직접 오픈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장에서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반응은 지금 암호화폐 가치적으로 뭐 추운 겨울이다, 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단 벡트와 나스닥이 미국에 좀 막대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독일도 암호화폐 혜택을 추진하고 있어서 뭐 희망은 많이 남아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나스닥 측에서도 본인들 자회사 제미니를 통해서도 오픈을 들어갔고, 벡트 쪽에서도 오픈을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장에 있어서는 직접 오픈까지는 아니지만 간접 오픈으로 대형 거래소들이 거래소를 오픈했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다만 이 해당 거래소에서의 거래 물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미국 측에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거래소를 공격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좀 이런 입장이 굉장히 강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 미국 자금들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도 중요하지만 유럽 자금들이 사실 미국이나 영국에 있어서의 대형 자금을 유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보다는 유럽 측에서 오픈이 되는 게 좀 핵심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장에서 전부 다 수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수요가 일로 넘어올 리는 없고, 미국이나 지금 유럽 수요 둘 중 하나 플랫폼에서만 공격적으로 터져준다면 일단 암호화폐 시총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시장인 유럽장에 오픈된다는 거는 좀 호전적인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 시장을 유럽 최초 수준으로 일단 오픈하는 만큼 유럽 지역 수요가 해당 거래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거래소들이 사실 선물장만 오픈하고 혹은 선물장을 연동한 ETF 중심으로만 출시하려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러면 오히려 매각세만 강해집니다. 매도세만 강해지고요. 현물 거래소가 제대로 오픈이 되어야 총 시총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을 하죠. 일단 돈이 예치되면은 그만큼 시총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상승하려면 이런 현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오픈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분명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